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제 스튜디오에서 오래간만에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의 시국 사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밝혔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12월 14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회에서의 결의, 그리고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12월 3일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 않던 심각한 국론 분열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최근에 이 부산, 대구, 충청도 등지의 집회, 물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정기적인 집회 등을 통해 가지고 탄핵 반대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예상 외의 군중이 밀집하고, 특히 그동안에 국회의 이재명 강경파의 입법 난동 행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지켜보던 이른바 중간 부동층 사람들과, 특히 20, 30대 현실 정치에 무관심해 보였던 20, 30대 젊은이들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 이것이 심상치 않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어떤 논설가와 정치학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G7 국가에 등극한 이 거대한 항공모함 대한민국호가 지금 점차로 태풍의 핵으로 몰입해 들어가고 있다. 이 사태대로 간다면 이게 어떤 일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지 참말로 두렵고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 저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박찬종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 지경에까지 군중의 집회가 광범위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탄핵 반대 목소리가 증폭되고, 물론 그 반대의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지만은 그 기세로 봐서는 이쪽이 훨씬 압도적인 이런 분위기고, 내일 모레 광주 직할시에서 있을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찬성 집회도 곁들여 열린다.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이 지난주일에 극우파의 5.18 광장에서의 집회는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5.18 민주광장인데 찬성이냐 반대냐 이견 표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경우에 정견이나 의사 발표,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데 비춰 봐서는 강기정 시장이 오히려 탄핵 찬성이 아니라 반대쪽의 시민들을 불러 모으는 이러한 운동을 보이고 있는, 그래야 정말 토요일이 그리고 다음 주가 어떤 사태로 번져갈지 아주 심각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이 그 바탕에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행정권의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세 방향에서의 조건이 합리적으로 부합해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소용돌이의 핵심은
사법정의가 붕괴됐다. 사법정의가 실종되고 있다. 어떤 것이?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데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리고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리고 사건을 구속한 채로 검찰에 넘기고 하는 요 공수처의 이 과정이 권한 없는 행위다. 이건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왜 권한 없는 행위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금 과정이 내일 오늘 8차 이제 심리가 끝나고 나면 이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다른 증인들을 새로 신청할지는 몰라도 그동안에 30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절반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지금 이 심리 진행을 보면 어딘가 쫓기듯이 서둘러서 우리가 이 사법정의를 흔히 얘기할 때에 이게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피고인 피의자 이 경우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니까 절차가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어권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두 축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문형배 심판관을 비롯한 한 3명의 심판관이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무엇에 쫓기듯이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착수 이래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많은 군중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편파적이다. 이건 불공정하다. 이러한 여론이 분출돼 가지고 오늘날 국론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대한민국호가 흔들리기 시작.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이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하는 것은 이게 이 심리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 누구에게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관한 이걸 받아들이는 결정을 할 때나 또는 기각을 하는 결정 어느 쪽에도 후폭풍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특히 불공정한 심리 결과 탄핵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인용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는 결론이 날 때는 그 후폭풍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거대 항공모함 대한민국호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위험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예견되고 있고 저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의 핵심은 불공정한 방어권을 제약하고 절차의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이건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고 있는 문형배 심판관, 이미선 심판관, 정계선 심판관 세 사람에게는 원천적으로 그의 그의 몸통이 이미 불공정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공정성을 안고 있는 사람이 불공정 심리를 하고 있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공정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불공정성이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가 면밀히 쳐다봐야 될 것이. 불공정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과정 이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한다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라 이런 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법관의 제척, 회피, 기피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법관이 그 맡은 사건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과 위험이 있을 때는 그 사건의 심리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됩니다. 가령 법원의 경우에
이 사건을 배당하는 이 지방법원장이 이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고 의심을 받을 만한 법관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재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척하지 않고 사건이 배당됐는데 발견된 것이 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 이랬을 때는 그 법관이 스스로 회피해야 돼. 그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되는. 자, 손을 떼지 않을 때는 그 당사자, 지금 이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겠는데 이건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고 단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이니까 피청구인 청에서 당신은 회피 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한다. 아마 기피 신청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확인 안 하고 왔는데 지난주일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피 신청은 맨 헌법재판소 심판관들이 맡기 때문에 그건 아마 기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기각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공정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태에 접하게 되면 2번이고 3번이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로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세 사람의 재판관이 원천적으로 어떤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을 그 몸에 품고 있느냐. 문형배 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생입니다. 동기생이라고 해서 다 친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일단 동기생이고 그 뒤에 나타난 흔적으로는 이 문형배 심판관은 법관으로 어디 재직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깊은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까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과 거기도 모두 동기생들인데 이 문형배 후보와 문형배 심판관은 깊은 관계가 있고 주고받은 말,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대외적으로 한 말에 비춰봐서 이 세 사람 사이,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형배 심판관 사이에는 인간관계가 아주 깊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탄핵 결정이 나면 또는 기각이 되면 그 이익 또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재명 의원에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과 강경파들이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대. 그 문형배 심판관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이롭게 하느냐, 이롭지 않게 하느냐 하는 칼자루를 쥔 꼴이 돼. 그런 인간관계가 깊은 인간관계가 있다. 둘째로 이미선, 정계선 두 심판관은 두 분이 공교롭게 여성 심판관들인데 또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의 남편이 법관 경력을 가졌던 변호사들이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친동생까지도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세 사람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단체 또는 퇴진을 위한 단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또 그 관여 정도가 깊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세 사람의 변호사가 관여하고 있고 이 세 사람의 변호사의 누나, 언니 그리고 남편이 각기 이미선 심판관과 정계선 심판관이다. 자, 이렇게 되면 세 사람이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의심을 살 그런 요인을 그 몸에 현재 지니고 있습니다. 박찬종 씨가 말하는 그런 정도로 갖고 불공정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예,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멀지 않은 예로 조국 전 민정수석 결국 대법원에까지 2년이 확정돼 가지고 1개월 전에
그런 이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 한 사람이 조국 상고인, 그러니까 조국 피고인과 대학의 동기동창입니다. 동기동창이라고 해서 앞에 말한 것처럼 뭐 200명 이런 정도 될 텐데 다 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대학 동기라고 하는 그 울타리 또는 아까 이재명과 문영배의 경우는 이 사법시험 동기고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그 울타리, 거기에 속해만 있어도 의심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그 해당 대법관이 회피를 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조국 사건의 끝까지 이 판결에 내가 관여하게 되면 의심을 살 수 있다. 회피를 했어. 그 다른 대법관으로 충원이 돼가 결국 상고기가 판결을 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 비교가 되죠, 여러분.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거기 본인과 남편들 또는 동생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성이 조국 사건의 주심 관여했던 대법관보다도 더 찌딱하는 거 여러분 아마 상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가까이서 체험한 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떤 상고인, 300만 원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선거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요. 그 상고심 재판부에 역시 대법관 심판부 한 사람이 이걸 스스로 회피를 했어요. 이유는 그 상고인이 자신의 친형하고 대학의 동기성이다. 본인하고 동기성이 아니라 친형이 대학의 동기성이다. 상고인이. 그래서 회피했어. 자, 이쯤 이렇게 되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이 당연히 이 사건에서 제책돼야 되고 안 됐으면 이 사실을 알면 본인이 물러서야 되고 또 기피 신청을까지 했으면 헌법재판소가 양식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지 않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탄핵 반대 집회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구호 중에 이런 것까지 있어요. 이런 심판관은 을사오적에 비유할 만하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호가 이렇게 태풍 속으로 함몰에 들어가는데 사법정의가 서고 공수처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사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관들이 한 점 의심이 없는 그러한 재척 회피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소용돌이가 일어났겠느냐? 안 일어났. 토요일날 광주에서 집회도 할 필요가 없다. 왜 합니까? 이 추위에. 왜 합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제가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래에 많은 댓글과 저를 가까이에서 저와 인연을 맺었던 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제가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지냈고 92년에 대통령 선거에도 입후보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 아니냐. 그리고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1번이 아닌 2번을 찍자고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시기에 폭풍 속으로 잠입해 들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호를 구할 방법을 당신이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충고성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지난 주말 이래 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손자, 손녀가 6명이 있습니다. 저는 얘들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걔들 또래의 20, 30대 젊은이들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인 5, 60대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인 저희들 세대 이런 세대가 전체 국민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국태민안하고 편안한 속에 각자의 생업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난데없는 이런 사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제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 비슷한 경력을 가졌던 그래야 국민의 혈세로 국록을 먹었던 헌정회 회원 전부와 그리고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 모두가 공통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잠정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자
하는 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부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오늘의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구체화해서 한번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